남들이 뉴질랜드 하면 양떼나 자연경관을 떠올리는 동안 이 나라에선 단 2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원주민 인구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람이 발을 디딘 땅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빠르게 피로 얼룩진 역사를 쓴 곳이기도 하죠. 평화로운 관광지 이면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 게임과 제국주의의 민낯,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지금부터 뉴질랜드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람이 가장 늦게 도착한 땅,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불과 700년에서 800년 전쯤인 1250년에서 1300년 사이에 첫 발자국이 찍혔거든요. 이들은 폴리네시아에서 온 항해자들이었는데 당시 태평양 전역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이주 물결의 일부였죠. 하와이부터 이스터섬, 심지어 남아메리카까지 닿았을 거라 추정되는 이 대이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바다 탐험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건 와카라고 불리는 대형 카누였어요. 별자리와 해류만 보고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은 해냈습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이 초기 정착민들이 바로 마오리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들은 항해술뿐 아니라 농경기술, 수공예, 복잡한 사회 구조와 영적 신념 체계까지 함께 가져왔고 이 모든 게 마오리 문화의 토대가 됩니다. 마오리족은 북섬과 남섬 전역에 빠르게 정착했어요. 해안과 강 유역을 따라 영구 거주지를 만들었고 이위라는 부족 단위로 사회를 조직했습니다. 혈통과 조상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눴고 와카파파라는 구전 전통을 통해 족보를 기록했죠. 이 체계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었어요. 땅과의 연결, 영적 믿음과의 연결까지 모두 담고 있었거든요. 마오리 문화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독특한 문화 중 하나가 파였습니다. 높은 지대에 세운 요새화된 마을이었는데 적대 부족의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중심지 역할도 했어요. 잔치나 종교 의식 같은 공동체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마오리의 영적 신념은 일상과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자연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세계관의 핵심이었고 다신교 체계 속에서 여러 신들이 인간의 창조부터 계절의 변화, 자연 자원까지 다양한 영역을 관장했죠. 첫 정착 이후 200년쯤 지난 16세기 무렵 마오리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문신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났고 랑아티라라 불리는 추장들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권위는 부족 내 합의와 존중에 기반했죠. 리더십은 유동적이었고 추장이 성공적으로 통치하려면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전쟁에서의 무술 능력이었습니다. 부족 간 전쟁은 이 시기 점점 잦아졌어요. 땅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벌어진 일이었죠. 마오리 전사들, 즉 토아는 근접 전투에 능숙했습니다. 다만 당시 마오리 사회는 금속 가공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무기는 주로 나무, 뼈,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심리전을 많이 활용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하카입니다. 원래는 의식용 춤이었지만 전투 전에 부족의 힘과 단결을 과시하는 용도로 변형됐죠. 상대를 위협하고 길을 꺾는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마오리의 삶은 1642년 첫 유럽인이 도착하기 전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 남섬의 북서 해안을 목격한 건 태평양 남쪽 지역을 탐사하던 중이었어요. 그의 두 배 헤임스케르크와 제이아는 지금의 골든베이에 정박했고 거기서 마오리 집단과 처음 마주쳤죠. 하지만 이 만남은 빵역의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와카카누를 타고 나온 마오리 전사들과의 충돌로 타스만의 성원 4명이 죽었거든요. 타스만은 마오리를 적대적이라 판단하고 상륙도 하지 않은 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짧은 방문은 뉴질랜드를 유럽 지도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어요. 1645년 라틴어로 노바 젤란디아라는 이름이 기록됐는데 네덜란드의 질란트주에서 따온 이름이었죠. 이후 100년이 넘도록 유럽 탐험가들은 뉴질랜드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769년 10월 영국의 제임스 쿡 선장이 HMS 엔데버호를 타고 도착했어요. 불과 2달 뒤엔 장 프랑수아드 슈르빌이 이끄는 프랑스 원정대로 왔죠. 쿡은 태평양 항해의 일환으로 북섬과 남섬 여러 곳에 상륙했고 현지 마오리와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간혹 폭력적인 충돌도 있었지만요.
그는 상당한 시간을 들여 뉴질랜드를 지도로 그렸고, 이 지도는 1772년과 1776년 그의 후속 항해는 물론 다른 유럽 탐험가와 무역상들에게도 중요한 자료가 됐어요. 쿡이 뉴질랜드를 영국의 이름으로 주장했지만 영국 정부가 호주에서처럼 식민지 개척을 즉시 추진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18세기 후반엔 영국, 프랑스, 미국의 포경선과 상선들이 뉴질랜드를 방문하며 철, 도구, 천 같은 물품을 아마, 목재, 식량 같은 자원과 교환했어요. 1712년 프랑스 탐험가 마르크 조제프 마리옹 디프렌이 살해당한 사건이나 1809년 영국 선박 보이드호 선원들이 학살당한 사건처럼 충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접촉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오리가 이 지나가는 무역상들에게서 점점 더 간절히 원하게 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총이었습니다. 총기의 도입은 마오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영토를 차지하거나 과거의 패배에 복수하려는 부족 간 대규모 무기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머스킷 전쟁이라 불리는 이 시기에 마오리 부족들은 유럽 화기를 손에 넣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했어요. 1806년부터 1845년까지 약 3,000건의 전투가 벌어졌고 추정 사망자는 2만 명에서 4만 명에 달합니다. 뉴질랜드의 부족 구성 자체가 극적으로 바뀐 거죠. 19세기 초반 몇십 년 사이에 소수의 선원들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와 호키안가 인근에 뉴질랜드 최초의 영구 유럽인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일부는 타령 성원이나 호주에서 탈출한 죄수들이었는데 아예 마오리 공동체에 정착해서 파케아 마오리, 즉 유럽계 마오리로 불리기도 했어요. 이 시기엔 선교사들도 도착했습니다. 세뮤얼 마스던 같은 인물이 1814년 랑이호이아 베이에 첫 선교지를 설립했고 기독교를 전파하는 동시에 마오리에게 문자 해독력을 소개했죠. 마오리어가 문자로 기록된 것도 이때입니다. 영국인 정착민이 늘어났지만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는 아직 영국 제국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초기 정착민과 선교사들이 마오리로부터 개별적으로 땅을 사들인 경우는 있었지만요. 1830년대 후반이 되자 뉴질랜드 컴퍼니라는 영국 민간 투자 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들은 뉴질랜드를 완전한 상업 식민지로 만들려 했고 1839년엔 나라 전체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방대한 땅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어요. 종종 마오리와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해서 말이죠. 영국 정부는 이미 마오리가 제기한 주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컴퍼니의 야심에 경악한 정부는 뉴질랜드를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스 식민지 영토로 잠정 편입시키고 동시에 윌리엄 홉슨 대령을 새 부총독으로 파견했어요. 이듬해인 1840년 2월 6일 홉슨과 약 40명의 마오리 추장들이 와이탕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공식화하면서도 원주민 마오리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죠. 이후 뉴질랜드의 헌법적 기초 문서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조약이 영어판과 마오리어판 두 가지 버전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고 이는 나중에 토지 문제로 이어져 충돌을 낳게 됩니다. 1841년 5월 3일 뉴질랜드는 공식적으로 영국 왕실 직할 식민지가 되면서 뉴사우스 웨일스에서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 결과 영국인 정착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땅을 소유할 기회를 찾아 수천 명의 유럽인이 1840년대와 1850년대 뉴질랜드로 이주했죠. 이들은 1840년 오클랜드, 1848년 크라이스트처치 같은 새 정착지를 세웠고 1839년에 세워진 웰링턴 같은 기존 정착지도 발전시켰습니다. 웰링턴은 결국 1865년 국가의 수도가 됐어요. 마오리는 처음엔 유럽인의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무역 기회를 가져다 줬으니까요. 하지만 정착민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와이탕이 조약이 마오리 주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분쟁이 빠르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마오리 사이에 벌어진 첫 충돌은 1845년에서 1846년까지의 깃대 전쟁이었어요. 휴전으로 끝났지만 이게 마지막 폭력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유럽인 인구가 늘면서 마오리에게 더 많은 땅을 팔라는 압력이 커졌거든요. 유럽인들은 농업과 정착을 위한 토지 이용 개념이 달랐고 마오리가 통제권을 포기하길 꺼린다는 걸 식민지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봤어요. 1845년부터 폭력적 충돌이 계속됐고
1860년대에 크게 격화됐습니다. 뉴질랜드 전쟁이라 불리는 일련의 적대 행위에서 약 1만 8천 명의 영국군과 동맹 마오리 부대가 배치됐고 5천 명의 마오리 저항군이 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1872년까지 영국군이 승리했고 약 6천 평방마일의 마오리 땅을 몰수했어요. 이는 영향받은 공동체들 사이에 큰 분노와 원한을 남겼고 그 감정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인 정착민이 계속 늘어나자 영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식민지 발전의 장애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1852년 현지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에 중앙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출된 의회와 함께요. 1850년대와 1860년대 초반 내내 나라는 번영기에 접어들었어요. 농업, 특히 양 목축이 지배적이 됐고 오타고와 웨스트 코스트 지역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새 이주민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구는 1859년 7만 1천 명에서 1863년 16만 4천 명으로 빠르게 2배가 됐죠. 이 시기에 뉴질랜드로 온 건 영국 제도 출신만이 아니었어요. 미국, 인도, 중국, 유럽 대륙 여러 곳에서도 소수가 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보헤미아 출신의 고트프리트 린다우어였는데 1874년 뉴질랜드에 도착한 그는 훈련받은 화가였어요. 빠르게 일자리를 찾아 저명한 마오리 추장과 그 가족들을 그렸죠. 얼굴 문신, 장신구, 무기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마오리 초상화로 알려진 그의 작품은 전통 마오리 생활 방식에 대한 매혹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역사 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었던 모습을 담았어요. 1870년대 초반의 짧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는 줄리어스 보겔경의 리더십 아래 발전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8번째 총리이자 그 직위를 맡은 첫 유대인이었던 그는 대규모 공공사업 정책을 기획했어요. 철도와 전신선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했죠. 19세기 후반의 추가적인 정치적, 사회적 발전은 리처드 세던 총리의 자유당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습니다. 노령연금, 노동규제, 최저임금법 도입으로 포괄적인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됐어요. 1893년엔 여성에게 투표권을 확대해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여성 참정권을 시행한 나라가 됐습니다. 20세기가 밝았을 때 뉴질랜드는 영국 제국 내에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된 식민국가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영국으로부터 더 큰 정치적 독립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힘을 얻고 있었죠. 1900년 이웃나라 호주가 제국의 자치령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두 식민지를 통합하는 아이디어를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뉴질랜드인이 반대했고 두 나라는 결국 따로 남았어요. 호주는 1901년 자치령이 됐고 뉴질랜드는 1907년에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치령 지위는 뉴질랜드가 국내 정치적 독립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게 해줬지만 영국 왕실 및 정부와의 헌법적 유대는 유지됐어요. 외교 정책은 궁극적으로 영국이 통제했죠. 이는 불과 7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뉴질랜드에 극적이고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의 주요 무대대에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해 비교적 안전했지만 뉴질랜드 군대는 지역에 배치돼 1914년 독일령 사모아를 점령했어요. 약 10만 명의 군인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육군 군단, 즉 엔잭의 일원으로 해외에 파견됐고 갈리폴리, 중동, 서부 전선의 주요 전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만 8천 명 이상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은 뉴질랜드의 기억 속에 상징으로 남았고 국가의 심리적 독립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곤 합니다. 전쟁 사이의 기간은 뉴질랜드의 힘든 시절이었어요.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35년 선출된 첫 노동당 정부가 점점 더 국가의 이익을 모국과 대립하게 만들었죠. 특히 국제 문제에서요. 하지만 이런 긴장은 1939년 다시 전쟁이 발발하자 빠르게 뒤로 밀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뉴질랜드에 대한 위협은 훨씬 더 컸어요. 일본 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면서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군사력 대부분은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됐습니다. 이전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결집했고 전쟁 노력에 엄청나게 기여했어요.
15만 명 이상의 군인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영국의 식량과 물자를 기록적인 양으로 보내며 중요한 생명줄 역할을 했죠. 전쟁 중 영국을 위해 싸웠지만 전후 뉴질랜드와 본국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여전히 주로 영국적인 시각을 유지했지만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부상으로 뉴질랜드는 호주와 함께 안보를 위해 런던의 먼 영국 정부보다 미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는 결국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뉴질랜드가 군대를 파견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는 큰 논란과 시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1986년까지 계속됐는데, 그해 뉴질랜드가 완전한 반핵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집단 안보 조약인 엔저스에서 정지당했어요. 20세기 후반 뉴질랜드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민 정책이 자유화되면서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영국 이민은 줄었고 호주가 양방향 이주 흐름에서 가장 큰 기여국이 됐죠. 마오리 역시 이 시기에 일종의 르네상스를 겪었습니다. 유럽인 종기부터 지속된 문화와 언어의 쇠퇴를 되돌리려 노력했거든요. 이는 유럽계 뉴질랜드인의 태도 변화로 이어졌고, 마오리어는 1987년 공식 국가 언어가 됐어요. 많은 마오리가 원주민의 권리와 생활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 생활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제 관광 산업의 일환으로 방문을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나라에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도요. 이는 어떤 면에서 국가의 역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불과 800년 남짓, 첫 마오리 정착민부터 오늘날 오클랜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최근 이주자들까지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이곳 해안에 발을 디딘 사람들에게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하고 매력적인 삶의 방식을 제공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뉴질랜드의 이야기였습니다. 불과 80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인도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변모한 이 땅은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의 용기와 마오리족의 저항,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2만 명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머스킷 전쟁, 6천 평방마일의 땅을 빼앗긴 식민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동시에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고 원주민 언어를 공식화하며 화해를 모색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뉴질랜드가 전 세계인이 꿈꾸는 이상적인 국가로 평가받는 이유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치열했던 과거를 직시하고 극복하려 애쓴 사람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